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가 오르면서 118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 돌입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 좀 한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레미안 동천 아파트 사기 분양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전자업계의 최대 행사죠. CS2009 소식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007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레미안 동천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기 분양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현재 분양자 측에서는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재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레미안 동천 아파트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지난 2007년 2,400가구가량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 당시 삼성물산은 2,400가구의 대단지라고 광고를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4개의 중규모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자 측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삼성 측이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 측은 분양 안내 책자 등에서 2,400가구의 대단지, 하나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대단지라는 문구처럼 대단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자 측에서는 4개 단지 2,400가구와 2,400가구 대단지의 어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요. 단체 계약 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대단지라고 하면 1,000가구 이상인 단지를 말하는데요. 레미안 동천은 4개 단지가 모두 400여 가구에서 800여 가구여서 1,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분양 때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기 분양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받은 측에서는 한 대 2,400세대가 모이는 대단지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했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한 수백 세대 고만고만한 단지 4개가 모여서 2,400세대더라. 그런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 측은 이에 대해서 전혀 그 사실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m 이상인 도시 계획 예정 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미안 동천의 경우 단지 사이에 도시 계획 도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단지로 구성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용인시의 답변입니다. 또 삼성 측이 용인시에 제출한 계약서 및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단지를 구분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4개의 단지라는 표현 대신 4개의 블록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블록이라는 말은 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양자 측은 삼성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지라는 말 대신 블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삼성 측은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졌다고 표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양자 측에선 여러 개의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라고 한다면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수십 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도 대단지 아파트로 불러야 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분양자와 또 건설업체 간의 마찰은 적지 않게 늘 있어 왔던 것인데요.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분양자들은 단지 내의 문제점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엔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문제가 있어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었는데요. 요즘에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오히려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미안 동천의 경우에도 과거 같았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요.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곳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용인 하갈동에서 분양했던 신한 인스빌의 분양자들은 호수 조망권 때문에 분양가가 비쌌는데 골프장 시설이 들어서 조망권이 침해를 받았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요. 상현 힐스테이트나 신봉 동일 하이빌 등도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상시처럼 지난 수년간처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예년처럼 이제 뭐 웃돈이 상당 부분 붙어 있으면 이런 불만이 이렇게까지 불거져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 하락이 이 갈등의 가장 큰 주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레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전재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전자업계 최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0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열렸습니다. 올해 가전제품의 트렌드와 시장의 이슈를 점칠 수 있는 장으로 꼽혔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서울경제신문 홍재원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일요일에 끝났죠. 이번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예. 그 CES는 독일의 IFA와 함께 양대 가전 전시회로 꼽힙니다. 특히 CES는 연초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의 제품 트렌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은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품 중에 대세를 이루는 제품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소위 인터넷 컨텐츠들을 이용한 컨텐츠 TV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이 그 야후 포털 업체 야후와 함께 제휴를 맺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인터넷 컨텐츠들을 내보내 그 TV를 통해서 한 그 클릭 몇 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네. 이게 삼성뿐만이 아니고 그 LG나 소니, 도시바 같은 대표 업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포털이나 영화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이 TV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른바 3D TV, 또 신소재인 OLE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요. 이 화질이 아주 선명한 첨단 소재인데요. 이런 소재를 사용한 TV들도 대거 선보여지면서 앞으로 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PDP, LCD 시대를 넘어서 OLED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또 그런 추세가 된다라고 볼 수 네네. 있겠군요. 자, 이 TV,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요즘 들어서 좀 정체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과 결합이 된다면 이제 TV 업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듯 싶고요. 그렇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초슬림 LCD TV를 선보였다던데요. 어느 정도로 얇던가요? 이게 6.5mm인데요. 6.5mm요. 예. 이게 그 말로는 6.5mm가 간단하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아주 얇습니다. 이게 종이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게 얇은 두께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한국의 기술력을 그 세계에 자랑하는 대표적인 제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 업체들 간에 그 TV를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느냐를 두고 기술 경쟁이 벌어졌었거든요. 이게 불을 먼저 지핀 건 사실 일본의 소니였는데요. 지난해 8월에 이파에서 9.9mm짜리 두께의 LCD TV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조금 이제 하루 이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 서울에 놔뒀던 8.9mm짜리 LCD TV를 베를린으로 긴급 공수해서 이 경쟁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6.5mm짜리를 내놨지만 소니는 아쉽게도 이번 쇼에서는 두께를 더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소니는 측면에서 빛을 쏘는 방식으로 두께를 얇게 했는데요. 그 LG는 뒤에서 빛을 쏘는 24mm 두께의 LCD TV를 전시했습니다. 이게 두께는 조금 더 두껍지만 이게 화질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5mm라고 하면은 일반 그 좀 얇은 휴대폰하고 좀 두께가 비슷하지 않을까? 훨씬 얇은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럼 더운 여름 이게 부채질 하는데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언뜻 듭니다. 네. 이게 이중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삼성과 LG가 이제 TV 분야의 어떤 그 전략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불황 속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하면 소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 삼성이 그 1등을 계속 차지하면서 이 소니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지난해 이제 소니가 1등을 조만간 되찾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요번에 그 박종우 삼성전자 사장과 또 LG에서 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평판 TV 2,6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LCD TV만 2,200만 대 이 정도 판매를 해서 이 소니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이제 강신익 LG전자 사장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LCD TV만 올해 1,800만 대를 팔아서 소니를 역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소니하고 한국 업체들이 승리를 자신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전문가 그룹은 한국 측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니는 지난해 적자를 엄청 크게 봐가지고 그렇죠. 이게 공격적인 투자나 마케팅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엔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영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올해가 불황이지만 또 이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이 선두권을 공고히 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년 전만 해도 TV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니를 따라갈 자가 없었는데 이제 디지털 TV로 삼성과 LG가 이제 전환을 빨리 하면서 제품을 내놓는 반면에 아무래도 그 브라운관 TV에 좀 집착을 하다가 많이 뒤졌었습니다. 그리고 OLED TV 쪽으로 좀 한 세대 건너뛰어서 그쪽으로 주력을 했습니다만 그쪽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소니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TV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기술력이 워낙 있는 회사이니까 한국으로선 만만히 볼 상대는 결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불황계 전체적인 전시회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관람객이 많이 찾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최대 전시회다 보니까 그 인파가 뭐 적지는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뭐 많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라고 합니다. 네. 관람객이 올해 13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14만 명이 왔으니까 한 1만 명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참가 업체도 한 3,000개에서 2,700개 정도로 이렇게 10%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시 불황의 여파가 이 라스베가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가전 관련해서 최대 박람회로 꼽히고 있는 곳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를 직접 다녀온 홍재원 기자로부터 자세한 현장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최근 내비게이션의 보급률이 무척이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오는 2010년이면요. 전체 등록 차량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내비게이션도 기존의 2D 화면에서 입체형인 3D 전자지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업체들이 유료화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자,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디지털 지도 업체들이 업데이트 유료화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팅크웨어, MN소프트 등 디지털 지도 업체들은 3D 지도에 한해 상반기 중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3월 아이나비 3D 지도에 대해 업데이트 비용으로 연 2만 원을 받겠다고 팅크웨어가 선언했는데요. 오는 3월이면 1년간 무료 프로모션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팅크웨어는 오는 4월부터 유료화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N소프트의 경우도 다음 달 3D 지도 진위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부분 유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네. 사실 뭐 내비게이션에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월 몇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 안 쓸 수 없는 지경이라서 유료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네. 이렇게 유료화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현재 일반 내비게이션 지도 업체들의 경우 1년에 약 6번 정도를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부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체들이 유료화를 검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도 업데이트를 위해서 연간 30억에서 80억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지도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신규 판매에 수익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는요, 디지털 지도 업데이트를 위해서 연 $100 안팎의 금액을 사용자들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로 불리는 3D 지도에 대해 유료화 성공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유료화가 정착될 경우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내비게이션 판매 초기부터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기는 쉽지만 무료에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부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3D 지도를 준비 중인 SK 마케팅 컴퍼니, 시터스 등의 업체들이 선뜻 유료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티팩 서비스의 경우도 유료화를 시도했다 실패한 예가 업체들로서는 부담이고요. 일각에서는 길 안내 등 디지털 지도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유료화 이전에 품질 개선 및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 무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전망입니다. 네. 자, 물론 업계에서는 좀 필요로 하겠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는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유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황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97포인트 오른 1182.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여파 및 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장 초반 약세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는 수급의 힘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이 홀로 107억 원 순매수하며 질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7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집합철할 수 있는 코스닥 지수는 이날도 2.68%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인 1.28%를 배 이상 웃돌았는데요. 이 같은 중소형주의 강세는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거래가 집중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테마 형태의 매수 확대는 단기 상승 후 급락 가능성이 커 투자 대상 중소형주의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대 이상 한국인 4명 중 3명이 은퇴 자금 준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군요.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은퇴 이후 삶이죠. 20대 이상 한국인 4명 중 3명은 은퇴 준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14일 지난해 7월에서 8월 현대경제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전국 20대 이상 47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은퇴 준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은퇴 준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유럽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은퇴 자금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36.5세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포르투갈보다 4.5세나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2% 정도는 은퇴 자금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자녀교육 지원과 여유자금 부족, 주택 관련 대출 등을 들었는데 그만큼 이들을 위해서 보다 촘촘한 선진국 수준의 연금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은퇴 자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드는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박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해봤고요. 생경제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2,324만 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입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내일 포스코 결산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마지막 중대형 아파트가 오는 20일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580만 원으로 2006년 분양했던 중대형 아파트보다 250만 원 내렸습니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핵심 조항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 문영석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께 여쭙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80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장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등락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종가는 14포인트가 상승한 118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역시 9포인트가 상승한 3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은 개인, 기관, 외국인 공이 커다랗게 매수 매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오늘 54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72억을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이 110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서 환율은 6원이 하락한 1347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2%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기계업종이 3%, 금융업종이 3%대로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업종 대비 초과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신한지주, KB금융이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를 보였습니다. 0.4%가 하락을 했고요. 포스코가 0.5% 상승, 현대중공업이 보합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4%대 상승, LG전자가 2%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영석 대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장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새로운 박스권 하단 부분인 113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160포인트 선을 올라서며 마감하며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역시 어제 미국이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일단 금일의 상승은 미증시의 상승을 선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 오늘 미증시가 예상과는 달리 오늘도 밀린다면 우리 증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사실입니다. 미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료는 어닝 시즌을 맞은 실적 부담입니다. 네. 현재의 증시는 역실적 장세가 진행 중인데요. 즉 역실적 장세란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증시에 반영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여 어쩌면 의외로 빨리 우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융장세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금융장세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 이전에 유동성의 힘으로 나타나는 주가 상승기를 의미합니다. 네. 현재 미국의 시중 통화량은 연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최근 급증 중인데요. 문제는 신용경색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국제은행 간 거래 시에 기준금리인 리보금리의 하락세가 완연하고 우리나라의 CD금리나 CP금리 역시 차트를 봐도 소위 말하는 돈맥 경화가 풀리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소강 상태였던 외인의 순매수세는 다시 유입되고 있고 며칠간 강세를 보이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환율 또한 이틀 동안 하락하였습니다. 네. 아주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장이지만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는 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실 어떤 그동안 이제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푸는 돈 어떤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돈이 필요한 곳들로 이렇게 돈이 좀 흘러 들어가게끔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흘러 들어가지는 않고 이게 좀 쌓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들면서 어떤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을 예측하는 그런 대목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오늘 장 분석과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LG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종목을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추가로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현재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4, 4분기에 상장사 350곳 이상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4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오늘 시점에서 우리 시장 전체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11배로 이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퍼가 11배라는 것은 결코 싼 배수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500대에 갔을 때 퍼가 8배로서 그때는 상당히 시장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퍼가 11로 현재 오늘 시점에서 11로 추정됨에 따라서 주가 수준이 결코 싸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는 이 여러 종목들이 이러한 실적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퍼가 11이라는 것은 주가 수준이 싸지 않다는 그런 시점에서 종목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블루칩들 우량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대개 주가가 전체 1, 4분기 시장 평균 그 종합주가지수를 900에서 1200 정도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의 종합주가지수가 위치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목들 또한 상당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가지게 되는 고민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식은 항상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서 정해진 주식을 살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점에서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는 2009년도에도 그 실적이 비교적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방어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한 그 실적 악화가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LG전자는 휴대폰, 가전 그리고 TV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어컨은 휘센이라는 브랜드로 그리고 세탁기는 트롬이라는 그 브랜드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휴대폰 부문도 2009년도에는 세계 시장 MS 3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휴대폰 부분이 1등 공신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8년 휴대폰 부문의 판매 예상치가 약 1억 대입니다. 휴대폰 부문 시장에서 1년에 1억 대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 마의 1억 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LG전자가 작년에 2008년에 1억 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 2009년도에는 1억 1천만 대를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전년에 이어서 10%대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만 대 이상 팔리는 그 휴대폰 제품이 잇따라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LG전자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최근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가지고 휴대폰 부문도 휴대폰 시장이 역성장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PDP 부분이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러한 그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전자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LG전자는 오늘 79,400원 종가로 끝났는데 올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 하단 평균을 이은 선, 이 선이 7만 원 선이고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선이 9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LG전자를 기술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이 하단 부분을 연결한 선하고 위에 상단 부분을 연결한 선이 지금 만나는 쐐기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주가가 상방 이탈을 하거나 하방 이탈을 할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만 현재 LG전자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현재 주가가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우량주 중에 저점 대비 10%가 상승한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그 주목을 하면서 LG전자가 이 대목에서 한 7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목표가는 9만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7만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08년에 휴대폰 부문에 상당한 실적을 거둔 LG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주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영석 대리께서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설명할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동양에스텍입니다. 네. 현재 이 동양에스텍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저평가 기업이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열연 판매점으로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의 열연 판매점으로는 유가증권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곳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3곳 그리고 기타 법인 3곳 등 총 8개 법인이 전국 각 지역의 열연 관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8개 법인 중 당사는 약 1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기업의 08년 시장 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일단 아직 4분기 실적이 아직 정확히 발표가 안 되었으므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091억, 영업이익이 269.5억, 당기순이익이 170.2억으로 올해의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로 계산 시 약 퍼가 약 1.8%의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양에스텍의 장점으로는 투자자산으로 포스코의 지분을 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 약 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유보율이 약 1300%, 잉여금이 약 560억 원이 있다는 소리이며 5년 연속 시가 기준 배당률로 3%에서 5%의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급증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그리고 두 번째로 급증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매출 채권과 단기 차입금의 증가의 이유는 현재 포스코와는 현금 결제와 음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구매 자금 대출을 통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포스코와 했던 계약 때문인데요. 이 사실은 현재 주담과 통화를 하여서 제가 확인을 한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올해 조선 및 자동차 업황의 침체로 인한 수익성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열연 강판의 가격의 하락세와 그리고 이 동양에스텍이라는 종목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대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매수세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동양에스텍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이 동양에스텍의 매수 시점을 찾는다면 현재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이 부분들인데요. 네. 이 부분들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은 가격이 횡보하고 있을 때 거래량 역시도 아주 실종이 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역시 가격이 횡보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아주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초를 보시게 되면 이때 역시 하락을 보여줄 때 아주 거래량이 아주 줄어들면서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저평가 기업인 동양에스텍 역시 올해 2008년에 약 1,600원을 찍고 현재 3,62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은 저 역시도 매수 시점이라 보여지진 않지만 이 월봉 차트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음봉이 나올 때는 한마디로 가격으로 따지자면 3,000원대 초반에 사셨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양 에스텍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대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적고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가족들이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가 대비 배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연말 배당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그 시중 금리 못지않은 그런 톡톡한 가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점과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저가로 매수하고자 하는 꾸준히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효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영석 대리님 그리고 장규성 지점장님과 함께 현 장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추천 기업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실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전문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미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시장 분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뚜렷한 매수 주체도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출발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가장 좀 오늘 증시에서 좀 키포인트라고 짚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알코아라든가 아니면 지혜 실적이 굉장히 좀 나쁘게 발표가 됐는데도 미국의 FRB가 부양 정책이라든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런 점에 의해서 국내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 방향성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장중에 1170포인트를 갖다 전후로해서 좀 매매 공방이 많이 크게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은행주라든가 금융주가 선두권에서 자리를 갖다 가지면서 지수의 반등세를 갖다 크게 이루고 나갔다는 점에서 볼 때면 향후에 증시 방향성이 아무래도 금융 섹터와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갖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온다면은 금일 지수라든가 기술적 반등의 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미국의 신정부가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에 이슈를 미쳤던 것들은,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닝 시즌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은 있지만요. 네. 국내 증시에 보면은 한 4가지에 해당되는 이슈가 좀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11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28.7%가 감소했다는 점을 갖다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시장의 예상치는 한 5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갖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크게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폭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서 킥과 관련된 손실을 장부에다 기재하는 것을 갖다 좀 회피한다. 그러니까 좀 기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부실 자산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기업들의 외화 평가라든가 환산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뭐 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조선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에 대해서 평가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얘기하기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고 나쁜 그런 조선사라든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그리고 서민에 대해서 총 4조 8천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대출과 그리고 전반적인 보증을 갖다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계 소비라든가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향후에 이제 경기가 턴이 날 수 있는 그런 폭이라든가 시기를 갖다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갖다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다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크게 한 4가지 점이 금일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러한 점이 알려진 시간이 오후장이었기 때문에 오후장의 지수에 받는 폭이 좀 약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 요소로 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불황일수록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잣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2008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권에 해당되는 시티은행 역시도 추가적인 상각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는 백화점과 같은 그런 영업 구조를 갖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조정까지 단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감은 큽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보는 입장에서는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악화되는 것은 이미 좀 예상이 됐고 예상한 부분보다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작년 이제 하반기 특히나 4분기에 집중해서 좀 증시의 변수가 좀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여기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됐고요. 금리는 이제 최저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나 유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에 작용하기까지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4분기에는 이상의 말씀드린 3가지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권의 특히나 상각 규모가 컸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속도라든가 그 폭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이상의 3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2009년 1분기나 2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의 1분기는 좀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측면이 최근에 증시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금융주의 이제 실적 개선폭이 1분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이제 EPS 전망치를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1차적으로 금융주가 추가 하락을 멈추면서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업종이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수급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폭을 갖다 넓힌다면은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들이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금융주 상승 배경의 원인이 또 무엇이고 또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한국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이제 금융 섹터를 갖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갖다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제조업체라든가 금융사에 대한 지원은 약간은 좀 이제
후차적인 문제로 삼게 되고 네. 1차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계 부분입니다. 가계 부분의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가 최근에 부실 가능성에 따라서 주택을 갖다 압류하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좀 이연되거나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용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고 2차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가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TARP라고 해당되는 2차분의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 유포가 지원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소비자 금융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금융 안에는 사실상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오토론입니다. 오토론이라는 것은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안 좋게 됐고 따라서 가계 부분의 오토론 부분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요. 미국의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신용카드의 연체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역시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은행이 전일이죠.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조선사 그리고 건설사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의 영향으로서 향후에 이제 한국의 부실 가능 기업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은행 역시도 부실 자산이 확대돼 가지고 자산 건설성이 악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국이나 미국 역시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융주가 좀 개선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아무래도 금융주에 해당되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주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도움받을 만한 그런 투자 전략에 관해서도 좀 짚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전에 굉장히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으로서 많이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특히나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다음 주 20일에 있을 신정부 테마에 대해서 많이 주목할 수가 있고요. FRB가 이제 발표하기로는 금리를 갖다 최저 수준까지 인하시켰지만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다음 주 이제 신정부가 취임하는 것을 앞두고 굉장히 증시 상황이 호전될 수가 있고요. 경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부양 정책에 따른 테마주들이 많이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라든가 펀더멘털이 악화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을 갖다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며 해외 증시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의 차별화된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쏟아낸 다양한 경기 부양책 덕분이라는 그런 분석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우리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좀 꾸준히 이어지면서 추세로 굳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